제3장 유럽이 세계를 정복한 힘의 원천. 피사로가 아타우 알파를 생포한 사건은 유럽인들이 신세계를 식민지로 만든 직접적 요인, 군사기술, 유라시아 고유의 전염병, 해상기술, 중앙 집권적 정치 조직, 문자 등의 예를 보여준다. 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유럽을 식민지로 만들지 못하고 그 반대 현상이 발생했을까를 밝힌다. 근대사의 가장 큰 충돌, 아타우 알파 생포 사건. 근대에 이르러 가장 규모가 컸던 인구 이동은 유럽인의 신세계 이주와 그로 인하여 아메리카 원주민,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정복되거나 수적으로 감소하거나 대부분의 집단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일이다. 제1장에서 설명했듯이 시베리아, 베링 해협, 알래스카를 거쳐 신세계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BC 11,000년경 또는 그 이전이었다. 그러한 진입로에서 멀리 남쪽에 이르기까지 남북 아메리카에는 차츰 복잡한 농경 사회들이 생겨났다. 9세기의 복잡한 사회와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발전이었다. 아시아로부터 최초로 사람이 이주한 이후에도 신세계와 아시아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는 확인된 증거로는 베링 해협을 사이에 두고 살아갔던 양쪽의 수렵 채진민이 만났던 것뿐이며 그 밖에는 남아메리카의 고구마가 폴리네시아에 전해진 것으로 미루어 보아 태평양을 건너 항해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다. 신세계와 유럽의 접촉은 AD 986년에서 약 1500년경까지 극소수의 스칸디나비아인들이 그린란드에 들어왔던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 가시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발전된 9세기 사회와 신세계 사회가 본격적으로 충돌한 것은 1492년의 일이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던 카리브해의 여러 섬들을 발견하면서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다. 그 이후 전개된 유럽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관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순간은 1532년 11월 16일 잉카의 황제 아타후알파와 스페인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페루의 고지대 도시인 카하마르카에서 최초로 마주친 사건이었다. 아타후알파는 신세계에서 가장 크고 발전된 국가의 절대 군주였고 피사로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 또는 스페인의 카를로스 1세를 대신하고 있었다. 168명의 스페인 오합지도를 거느린 피사로는 낯선 땅에 들어왔다. 그는 그 지역 주민들을 잘 몰랐고 가장 가까운 곳, 북쪽으로 1600km나 떨어진 파나마에 있던 스페인들과도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으므로 때맞춰 원병이 도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반면에 아타후알파는 수백만의 백성이 있는 자기 제국에 버티고 있었으며 더구나 다른 인디언과의 전쟁에서 막 승리를 거둔 8만 대군이 그를 둘러싼 형국이었다. 그런데도 두 지도자가 얼굴을 맞대고 미처 몇 분이 지나기도 전에 피사로가 대뜸 아타후알파를 사로잡아 버렸던 것이다. 피사로는 그로부터 8개월 동안이나 이 인질을 붙잡아 놓고 나중에 풀어준다는 약속하에 역사상 가장 많은 몸값을 뜯어냈다. 피사로는 가로 6.7m, 세로 5.2m에 높이 2.4m가 넘는 방을 가득 채울 만큼의 황금을 몸값으로 받은 후에 약속을 저버리고 아타후알파를 처형하고 말았다. 아타후알파를 생포한 것은 유럽이 잉카 제국을 정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물론 스페인의 무기가 더 우수했으므로 어차피 결국에는 스페인의 승리로 끝났겠지만 아타후알파를 사로잡은 덕분에 정복 과정이 훨씬 더 쉽고 신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타후알파는 잉카족의 태양신으로 숭배하는 존재였고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그가 사로잡힌 상태에서 내리는 명령에도 무조건 복종했다. 아타후알파를 죽일 때까지의 몇 달은 피사로가 탐험대를 파견하여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잉카 제국의 다른 지역들을 마음껏 돌아다니게 하고 파나마의 원병을 요청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따라서 아타후알파를 처형한 후 드디어 스페인인과 잉카족의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 스페인의 병력은 전보다 막강해져 있었다. 그러므로 아타후알파가 생포된 사건은 근대사의 가장 큰 충돌이자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하지만 그보다 일반적인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질만 하다. 왜냐하면 피사로가 아타후알파를 사로잡을 수 있게 만든 요인들은 본질적으로 근대의 세계 각지의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에서 벌어졌던 유사한 많은 충돌 사건들, 그것들을 결정지었던 요인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타우알파 생포 사건은 세계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넓은 창문인 셈이다. 그대가 패하여 포로가 된 것을 모욕으로 생각하지 마시오. 그날 카마르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여러 명의 스페인 측 참가자들이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이다. 당시의 사건들을 제대로 음미하기 위해 우선 피사로의 동생 에르난도와 페드로를 비롯하여 6명의 동료들이 진술한 목격담들을 모아 재구성해 보기로 하자. 스페인 사람들, 로마 카톨릭 제국의 무적 황제이기도 하신 우리 국왕 전하의 신하들의 신중함, 강인함, 군기, 근면성, 위험을 무릅쓰는 항해, 그리고 전투력 등은 기독교도에게 기쁨이요 이교도에게는 공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또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카톨릭 황제 폐하께 미력하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소신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여 폐하께 바침으로써 여기 담긴 내용을 모두 알게 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터 저희는 하느님의 성스러운 인도하심에 힘입어 무수한 이교도들을 정복하고 성스러운 가톨릭 신앙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황제 폐하의 영예이기도 한 바 폐하의 지대하신 능력과 행운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당대에 이루어진 까닭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여러 싸움에서 승리했고 이러한 땅을 발견하여 정복했으며 이러한 부를 전하와 기독교도에게 바쳤으니 이는 기독교도에게 기쁨이 될 것이요 이교도들에게는 공포를 심어주고 세계 만방이 경탄하게 할 일입니다. 고금을 통틀어 과연 그 어느 때 이러한 소수가 이처럼 많은 적에 대하여 이처럼 다양한 풍토를 겪으며 이처럼 많은 바다를 건너고 이처럼 넓은 땅을 지나서 이렇게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곳을 평정하는 이와 같은 공적을 이룩한 일이 일찍이 있었으리까? 그 누가 스페인의 위협을 피적할 수 있으리까? 우리 스페인 사람들은 그 수가 적어서 모두 200명이나 300명을 넘지 못했고 때로는 100명이나 그 이하에 불과했으되 일찍이 알려진 바도 없고 기독교도와 이교도를 막론하고 그 어느 군주도 소유한 바 없을 만큼 드넓은 땅을 우리 시대에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소신은 다만 이 정복 과정에서 일어난 일만을 기록할 뿐 자칫 장황의 짓과 저어하여 길게 쓰지는 않겠습니다. 피사로 대장은 우선 정보를 얻기 위해 카하마르카에서 온 인디언들을 고문했습니다. 그자들은 아타우알파가 카하마르카에서 대장을 기다린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자 대장은 저희에게 전진을 명하였습니다. 카하마르카의 초입이 이르렀을 때 저희는 멀리 5km 거리의 산자락에 펼쳐진 아타우알파의 수경지를 보았습니다. 인디언들의 수경지는 흡사 아름다운 도시 같았습니다. 저들의 천막이 너무 많아서 저희 모두는 크게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러한 광경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스페인 사람들은 두려움과 당혹감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두려움을 드러내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인디언들이 저희의 약함을 눈치챘다면 안내인으로 데려갔던 인디언들조차도 저희를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짐짓 충천한 사기를 내보이며 그 마을과 천막들을 유심히 관찰한 후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카하마르카에 입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논의했습니다. 저희의 수가 너무 적거니와 원병을 기다릴 수도 없는 곳으로 깊이 들어온 터였으므로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저희 모두는 대장과 만나 다음날 해야 할 일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잠을 잔 이들이 별로 없었고 저희는 카하마르카의 광장을 감시하며 인디언 대군의 모닥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모닥불은 대부분 산비탈에 지펴졌는데 서로 가까이 붙어 있어서 마치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수놓은 듯 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높고 낮음의 구별도 없었고 보병과 기병의 구별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완전 무장한 채 파수를 보았습니다. 저희 대장도 마찬가지로 줄곧 돌아다니며 부하들을 격려했습니다. 대장의 아우인 에르나도 피사로는 인디언의 병력을 4만으로 추산했지만 사실은 8만이 넘었으므로 저희를 격려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아타우알파의 사자가 도착하자 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에게 가서 아무 때나 원하는 방식으로 오시되 어떻게 오시든 나는 친구이며 형제로서 상관 맞이하겠다고 전하시오. 어서 뵙고 싶으니 되도록이면 빨리 오셨으면 좋겠구려. 그분을 모욕하거나 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오. 대장은 카하마르카의 광장 주변의 병력을 감추어 놓았습니다.
기병대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아우 에르난도 피사로에게 또 하나는 에르난도 데소토에게 지휘를 맡겼습니다. 보병들도 마찬가지로 나누어 일부는 자신이 맡고 일부는 아우 후안 피사로에게 주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페드로 데 칸디아에게 명하여 보병 두세 명과 함께 나팔과 총을 지니고 광장에 있는 작은 보루에 가서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일단 아타우알파가 인디언들을 거느리고 광장에 들어서면 대장이 칸디아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그들이 총을 쏘기 시작하면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러면 넓은 뜰에 숨어서 대기하고 있던 기병대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달려 나오기로 했습니다. 정오 무렵이 되자 아타우알파가 신하들을 정렬시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곧 들판 전체가 인디언들로 가득 차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따금씩 걸음을 멈추고 뒤편 수경지에서 더 많은 인디언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자꾸자꾸 나타났습니다. 행렬의 앞부분은 이미 저희 수경지에 가까이 이르렀는데도 인디언의 수경지에서는 더 많은 병력이 차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타우알파의 전면에는 2,000명의 인디언이 앞장서서 길바닥을 쓸었습니다. 그 다음은 전사들이었는데 절반은 아타우알파의 좌측, 절반은 그 우측에서 들판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맨 앞에는 체스판처럼 두 색깔로 된 옷을 입은 인디언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를 줍고 귀를 쓸면서 전진했습니다. 그 뒤에서는 각기 다른 옷을 입은 세 무리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음은 갑옷을 입고 커다란 금속판을 들고 금은관을 쓴 남자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금부치와 은부치를 너무도 많이 지니고 있어서 햇빛에 일제히 반짝이는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아타우알파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가마째 끝에 은을 씌운 몹시 사치스러운 가마를 타고 있었습니다. 80여 명의 고관들이 그 가마를 어깨에 메었으며 모두 화려하고 푸른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타우알파도 대단히 화려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왕관을 쓰고 목에는 큼직한 에메랄드로 만든 목걸이를 두른 채 가마 위에서 화려한 쿠션이 깔린 조그마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마는 여러 빛깔의 앵무새 깃털로 덮여 있었으며 금판과 은판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아타우알파의 뒤에는 다시 가마 두 채와 해먹 두 개가 더 있었는데 거기에는 높은 추장들이 탔고 그 뒤로 몇 무리의 인디언들이 금은관을 쓰고 따라왔습니다. 이 인디언 무리는 웅장한 노래와 함께 광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광장을 구석구석 채웠습니다. 한편 우리 스페인 사람들은 뜰에 숨어 대기하면서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겁에 질린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오줌을 지리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이윽고 광장 중앙에 도착한 아타우알파는 그대로 가마 위에 높이 앉아 있었고 그의 군대는 잇따라 행진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피사로 대장은 비센테 데 발데르데 수사를 아타우알파에게 보내어 하느님과 스페인 국왕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복종하고 스페인의 국왕 전하를 받들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수사는 한 손에 십자가와 다른 손에 성경을 들고 인디언 군대 사이를 비집고 아타우알파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제로서 기독교인들에게 하느님의 일을 가르치나니 그들을 또 가르치러 왔소. 내가 가르치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 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요. 그러므로 하느님과 기독교인들을 대신하여 그대가 그들과 벗이 되기를 청하는 바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요. 또한 그대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이요. 그러자 아타우알파는 성경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며 수사는 성경을 닫힌 채로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타우알파는 성경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수사가 대신 해주려고 손을 내밀자 아타우알파는 성경을 펼치기 싫다는 듯이 갑자기 경노하여 수사의 팔을 때렸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손수 펼쳤는데 글자나 종이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고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대여섯 걸음 저쪽으로 휙 내던졌습니다. 수사는 피사로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오시오, 나와요, 기독교인들이여. 하느님의 일들을 거부하는 개같은 적들을 물리치시오. 저 폭군이 내 성스러운 율법의 책을 땅에 던졌소. 그걸 보지 못하였소? 제 아무리 들판에 인디언들이 가득한들 저 자만심 가득한 개에게까지 굳이 공손하고 비굴하게 굴 필요가 있겠소? 내가 죄를 사하나니 어서 나와서 저자를 치시오. 그러자 대장은 칸디아에게 신호를 보냈고 칸디아는 당장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갑옷을 입은 스페인 군대가 기병과 보병과 막론하고 각각 숨어있던 곳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광장에 가득 모여있던 무장하지 않은 인디언들을 덮치며 스페인의 전투 함성을 외쳤습니다. 산티아고. 저희는 인디언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말에 딸랑이를 달고 있었습니다. 우렁찬 총소리와 요란한 나팔소리, 딸랑이 소리 때문에 인디언들은 크게 놀라 갈팡질팡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그들에게 덤벼들어 가차없이 베어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인디언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서로 짓밟고 올라가다가 산더미처럼 쌓여 질식해 죽은 자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무장을 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그들을 공격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아무런 위험도 없었습니다. 기병대는 말을 몰아 인디언들을 쓰러뜨리고 죽이거나 부상을 입히면서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보병들도 남아있던 자들을 공격하여 잠시 후에는 적의 대부분이 칼날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장도 스페인 사람들과 함께 칼과 단검을 들고 인디언들 속으로 뛰어들어서 용맹을 떨치며 아타후알파의 가마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아타후알파의 왼팔을 붙잡고 산티아고 하고 외쳤으나 가마가 너무 높아서 아타후알파를 끌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가마를 맨 인디언들을 마구 죽였지만 그때마다 다른 자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가마를 높이 들어 올렸고 그런 식으로 인디언들을 죽여 없애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7, 8명의 스페인 사람들이 말을 몰고 달려와 한쪽에 달라붙어 안간힘을 쓴 끝에 가마를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아타후알파를 사로잡았습니다. 대장은 아타후알파를 자기 거처로 끌고 갔습니다. 가마를 메고 있던 인디언들과 아타후알파를 호위하고 있던 자들은 끝까지 그를 저버리지 않고 모두 그 곁에서 죽어갔습니다. 겁에 질린 채 아직 광장에 남아있던 인디언들은 총소리와 말 때문에 몹시 놀라서 길게 뻗은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광장을 벗어나 그 바깥 들판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우리 기병대는 무너진 담을 뛰어넘어 들판으로 돌진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을 쫓아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창에 깨어버리자. 아타후알파가 데려온 나머지 인디언 병사들은 카하마르카에서 1.6km쯤 떨어진 곳에서 싸울 준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때까지 스페인 사람에게 무기를 겨눈 인디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을 바깥 들판에 남아있던 인디언들의 부대는 다른 인디언들이 고함을 지르며 도망치는 것을 보더니 대부분이 역시 겁에 질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20에서 30km에 걸쳐 계곡 전체가 인디언들로 완전히 뒤덮였던 것입니다. 이미 밤이 되었지만 우리의 기병대는 계속 들판에서 인디언들을 찔러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팔 소리가 들려와서 저희는 수경지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범이 오지 않았더라면 4만이 넘는 인디언 대군 중에 살아남는 자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죽어 넘어진 인디언들은 6천에서 7천 명에 달했고 팔이 잘리는 등 부상을 당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아타후알파도 그 싸움에서 우리가 7천 명 가량을 죽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른 가마에서 죽임을 당한 자는 바로 아타후알파의 대신이며 그가 총애하던 친차의 영주였습니다. 아타후알파의 가마를 메고 있던 인디언들도 모두 높은 추장이나 고관들인 듯 했습니다. 그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고 다른 가마나 해먹에 타고 있던 인디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하마르카의 영주도 죽고 다른 영주들도 많이 죽었지만 그 수효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아타후알파를 수행하고 왔던 자들은 모조리 고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대군을 거느리고 왔던 이 강력한 지배자가 그렇게 잠깐 사이에 사로잡히고 만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수는 너무 적었으므로 사실 이 일은 저희들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타후알파의 망토는 스페인 사람들이 그를 가마에 끌어내릴 때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대장은 그에게 옷을 가져다 주라고 명했습니다. 아타후알파가 옷을 입고 나자 대장은 아타후알파를 가까이 앉힌 후 드높은 지위에서 그토록 순식간에 추락한 데 대한 분노와 흥분을 달래주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패하여 포로가 된 것을 모욕으로 생각하지 마시오. 여기 있는 이 기독교인들은 비록 그 수는 적지만 나는 이들과 더불어 그대의 왕국보다도 큰 왕국들을 정복하고 그대보다도 강력한 군주들을 무찔러 우리의 황제 폐하에게 복속시켰소. 폐하는 스페인과 전 세계의 왕이시며 나는 폐하의 신하요. 우리는 폐하의 명에 따라 이 나라를 정복하러 왔으며 이는 하느님과 그 성스러운 가톨릭 신앙을 만민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소.
우리의 임무는 선한 것이므로 하늘과 땅과 그 속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고, 이는 그대가 하느님을 알고 지금까지 야만스럽고 사악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심이요. 우리가 이토록 수가 적은데도 그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까닭이었소. 그대가 지금까지의 삶에서 잘못을 발견한 때 우리가 이렇게 스페인의 국왕 전하의 명에 따라 그대의 나라에 돌아옴으로써 오히려 그대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요. 하느님도 그대의 자만을 꺾고 그 어떤 인디언도 기독교인을 거스르지 못하도록 이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요. 어째서 스페인인들은 원주민들을 참패시킬 수 있었을까? 이제 이 비범한 대결에서 작용했던 인과관계의 사슬을 더듬어 봐야겠는데, 우선 직접적인 사건들부터 살펴보자. 피사로와 아타오알파가 카하마르카에서 만났을 때 어째서 아타오알파의 압도적인 대군이 피사로를 사로잡다 죽이지 못하고 반대로 오히려 피사로가 아타오알파를 사로잡고 수많은 신하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 어쨌든 피사로에게는 말을 탄 62명의 병사와 106명의 보병이 전부였고, 아타오알파는 약 8만 명에 이르는 대군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있었던 일들 보자면, 도대체 아타오알파는 어쩌다가 카하마르카로 오게 되었을까? 어째서 아타오알파가 스페인에 가서 카를로스 1세를 생포하지 못하고 반대로 피사로가 카하마르카로 와서 아타오알파를 생포하게 되었을까?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명백한 함정이었는데 어째서 아타오알파는 멋모르고 그런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갔을까? 아타오알파와 피사로의 만남에서 작용했던 요인들은 과연 범위를 넓혀 구세계와 신세계 및 그 밖의 민족들 사이의 만남에서도 똑같은 역할을 했을까? 어째서 피사로가 아타오알파를 사로잡게 되었을까? 피사로의 군사적인 이점은 스페인의 퇴카를 비롯한 무기들, 갑옷, 총, 말 따위였다. 그러한 무기에 대항하여 싸움터에 타고 갈 동물도 갖지 못한 아타오알파의 군대는 겨우 돌, 청동기, 나무곤봉, 갈고리 막대, 손도끼, 그리고 물매와 헝겊 가죽, 갑옷 등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장비의 불균형은 유럽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및 기타 민족들 사이의 수많은 대결에서도 역시 결정적이었다. 유럽인의 정복에 여러 세기 동안 저항할 수 있었던 아메리카 원주민은 말과 총을 구하여 능숙하게 다룸으로써 군사적 불균형의 폭을 좁혔던 부족들 뿐이었다. 미국의 일반적인 백인들에게 인디언이라는 말이 연상시키는 것은 1876년에 유명한 리틀 비콘 전투에서 조지 커스터 장군의 미 육군 대대를 전멸시켰던 수족의 전사들처럼 말을 타고 소총을 휘두르는 대평원 인디언의 이미지다. 우리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말과 소총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다. 원래 유럽인들이 들여온 그것을 갖게 된 인디언 부족들의 사회는 그 후 그로 인하여 바뀌게 되었다. 말과 소총에 숙련된 덕분에 북아메리카의 대평원 인디언, 칠레 남부의 아라우카니아 인디언,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인디언 등은 다른 아메리카 원주민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백인 침략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들은 1870년대와 188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백인 정부의 대규모 군사작전에 못 이겨 굴복했다. 오늘날의 우리들로서는 스페인의 군사장비가 얼마나 큰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 얼른 이해하기 어렵다. 앞에서 얘기한 카하마르카 전투에서 168명의 스페인인은 500배에 달하는 아메리카 원주민 대군을 격파하고 수천 명을 죽이면서도 단 한 명도 전사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피사로와 잉카족의 다른 전투나 코르테스의 아스텍 정복을 비롯 초기의 유럽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사이에서 벌어졌던 싸움은 불과 수십 명의 유럽 기방병들이 번번이 수천 명의 인디언을 참패시키는 대사륙으로 끝났다. 아타오알파가 죽은 후 피사로가 카하마르카에서 잉카의 수도 쿠스코로 전진하는 동안 그러한 전투는 4차례 있었다. 하우하, 빌카슈아만, 빌카콩가, 쿠스코에서였다. 이 4번의 전투에 참전한 스페인 기마병은 각각 80, 30, 110, 40명으로 모두 수천에서 수만에 달하는 인디언들과 대적한 싸움이었다. 이러한 스페인의 연속적인 승리에 대해 단순히 아메리카 원주민 동맹 세력의 협조 때문이라든지 스페인의 무기 및 말이 인디언들에게 생소했던 기이한 심리적 효과 때문이라고, 또는 잉카족이 스페인들을 비라코차 신의 현신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 물론 초기에 피사로와 코르테스가 성공을 거두었을 때 원주민 동맹 세력이 모여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스페인인들이 처음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 원주민들에게 저항은 부질없는 짓이며 차라리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편에 붙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심어주지 못했다면 그 원주민들의 대부분은 아마 동맹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카하마르카에서는 말, 쇠, 무기, 총기 등이 인카족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었지만 카하마르카 이후의 여러 전투는 이미 스페인이 무기와 말을 목격했던 인카족 군대가 결사적으로 저항한 싸움이었다. 최초의 정복으로부터 5, 6년 사이에 인카족은 두 차례에 걸쳐 스페인에 대항하여 착실히 준비한 대규모의 결사적인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스페인의 월등한 장비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강력한 정복 요인, 말, 쇠, 무기, 총, 갑옷. 1700년대에 이르러 유럽인 침략자들과 아메리칸 원주민 및 기타 원주민들의 싸움에서 칼 대신 총기가 주요 무기로 사용되면서 유럽 측이 더욱 유리해졌다. 예를 들자면 1808년 찰리 세비지라는 사격술이 뛰어난 영국 선원이 머스킷 총을 지니고 피지 제도에 도착했다. 세비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는 혼자 힘으로 피지의 권력 균형을 무너뜨렸다. 그는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다. 한 번은 카누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피지인의 카사부 마을에 이르렀을 때 마을 울타리가 사격 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카누를 멈추고 무방비 상태의 주민들을 마구 사살했다. 희생자들이 너무 많아서 살아남은 주민들은 시체를 쌓아놓고 그 뒤에 숨었으며 마을 옆으로 흐르는 냇물은 새빨갛게 피로 물들었다. 총을 갖지 못한 원주민들에게 총의 위력을 보여주었던 이와 같은 사건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스페인인이 잉카족을 정복할 때만 하더라도 총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 당시에 쓰이던 화승총은 장전하거나 쏘는 일이 까다로웠으며 피사로에게도 연함은 자루밖에 없었다. 그러나 필요할 때 그럭저럭 발사할 수만 있어도 심리적인 효과는 충분했다. 한편 총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은 스페인인들이 갑옷이 변변찮은 인디언들을 도살하는 데 썼던 쇠칼, 창, 단검 등의 단단하고 예리한 무기들이었다. 반면에 인디언이 가진 날이 없는 곤봉은 스페인과 말을 때려 부상을 입힐 수는 있어도 좀처럼 죽이지는 못했다. 또한 스페인인들의 쇠 갑옷이나 사슬 갑옷 그리고 무엇보다도 쇠 투구는 곤봉의 타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지만 인디언들의 퀼트식 갑옷은 쇠 무기 앞에서 전혀 쓸모가 없었다. 스페인인들이 말 때문에 얻은 엄청난 이득은 목격담에서도 생생하게 드러난다. 기마병들은 인디언 파수꾼이 배후의 아군에게 알리기 전에 간단히 앞지를 수 있었으며 도망치는 인디언도 금방 쫓아가 쓰러뜨리고 죽일 수도 있었다. 말이 돌진하여 부딪힐 때의 엄청난 충격, 조정하기 쉽다는 점, 그리고 신속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탁 트인 곳에서 보병들은 거의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말이 낸 효과는 처음으로 말과 맞서 싸우는 병사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잉카족의 반란이 있었던 1536년 무렵에는 잉카족도 기병대에게 대항하는 요령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비좁은 샛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스페인 기마병들을 전멸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보병들처럼 잉카족도 역시 넓은 곳에서 기병들을 물리칠 도리가 없었다. 아타후알파의 뒤를 이은 잉카 황제 망코의 가장 뛰어난 장군이었던 키소 유판키는 1536년에 리마에서 스페인인들을 포위하고 그 도시를 치려했다. 그러나 스페인의 기병대 두 부대가 평지에서 훨씬 더 많은 인디언들에게 돌격을 감행했고 적 공격에서 키소와 휘하 지휘관들을 모두 죽여서 전군을 초토화시켰다. 그리고 망코의 황제가 쿠스코에서 스페인인들을 포위했을 때는 26명의 기마병이 돌격하여 황제의 친병 중에서도 최정예 부대들을 초토화시킨 일이 있었다. 말 때문에 전쟁 양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흑해 북쪽 연안의 스텝 지대에서 말이 가축화되었던 BC 4000년경이었다. 말을 가진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사람들보다 행동 반경이 훨씬 넓었고 기습 공격이 가능했고 방어 병력이 더 우세해지기 전에 재빨리 퇴각할 수 있었다. 카하마르카에서 말이 담당했던 역할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말은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장장 6천년 동안이나 위력을 발휘한 군사무기였으며 결국에는 모든 대륙에서 이용되었다. 그러다가 기병대의 군사적 우월성이 마침내 종말을 맞이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러서였다. 따라서 쇠붙이를 갖지 못한 보병들에 비해 스페인인들이 말,
쇠 무기, 갑옷 등에서 얻은 이점들을 고려해 볼 때 스페인인들이 엄청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 아타후알파는 어쩌다가 카하마르카로 오게 되었을까? 아타후알파의 군대는 잉카족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킨 결정적인 내전에서 막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 당시 카하마르카에 있었던 것이다. 피사로는 그러한 분열의 이용 가치를 재빨리 파악하고 10분 활용했다. 내전의 원인은 천연두의 유행 때문이었다. 그 전염병은 스페인인 이주민들이 파나마와 콜롬비아에 도착한 후부터 남아메리카 인디언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하여 1526년에는 잉카 황제 우아이나 카팍과 대부분의 신하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곧이어 그의 후계자로 정해져 있던 니난 쿠유치까지 죽게 했던 것이다. 그들이 죽어버리자 아타후알파와 그의 이복 형제인 우아스카르의 재위 다툼이 시작되었다. 만약 그러한 유행병이 없었다면 스페인인들은 하나로 단합된 제국과 싸워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아타후알파가 카하마르카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은 세계사를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 하나로 제시한다. 그것은 상당한 면역성을 가진 침략자들이 면역성 없는 민족에게 퍼뜨리는 질병이다.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발진, 티푸스, 선 패스트를 비롯한 유럽 고유의 전염병들은 다른 대륙의 많은 민족들을 몰살시킴으로써 유럽인들의 정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예를 들면 1520년에 스페인인들의 첫 번째 공격이 실패로 끝난 후 천연두가 유행하는 바람에 몬테수마의 뒤를 이은 지 얼마 안 되었던 아스텍의 황제 쿠이틀라우악이 죽었다. 유럽인들이 가져온 각종 질병은 남북 아메리카 전역에서 유럽인 사이에서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각 부족으로 퍼져나갔다. 그렇게 죽어간 아메리카 원주민의 수는 콜럼버스 이전 인구의 95% 수준으로 추정된다. 북아메리카에서 인구도 가장 많고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던 원주민 사회는 미시시피의 추장 사회였다. 그들은 유럽인들이 아직 미시시피 강 유역에 첫 번째 정착점을 세우지도 못했을 1492년에서 1600년대 말에 그런 식으로 사라졌다. 1713년에 유행한 천연두는 유럽의 이주민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원주민이었던 산족을 전면시키는 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1788년 영국인들이 시드니에 처음 정착한 직후부터 첫 유행병이 발병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을 몰살하기 시작했다. 태평양의 여러 섬 중에서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는 예는 1806년에 피지를 휩쓸었던 유행병이다. 침몰한 아르고호에서 간신히 헤엄쳐 나온 몇 명의 유럽인 선원들이 들어오면서 퍼뜨린 질병이었다. 그와 유사한 유행병들이 통가와 하와이를 비롯한 태평양 여러 섬의 역사에도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질병의 역할이 유럽인의 팽창을 도와주는 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열대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 뉴기니 등지의 말라리아와 황열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들은 유럽인들이 그와 같은 열대 지방으로 이주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피사로는 또 어쩌다가 카하마르카로 오게 되었을까? 어째서 반대로 아타후알파가 스페인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피사로는 유럽의 해양 기술 덕분에 카하마르카에 올 수 있었다. 그 기술로 만들어진 배가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대서양을 건너 파나마로 왔으며 파나마에서 다시 태평양을 따라 페루로 넘어왔던 것이다. 아타후알파에게는 그러한 기술이 없었으므로 남아메리카를 벗어나는 해외로 팽창할 수가 없었다. 피사로가 카하마르카에 오기까지는 배와 더불어 중앙집권적 정치 조직도 필요했다. 그래야만 스페인이 자금을 마련하고 그 배들을 건조하고 선원들을 고용하고 장비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잉카 황제에게도 중앙집권적 정치 조직은 있었지만 그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왜냐하면 피사로가 아타후알파를 생포함으로써 잉카족의 명령 계통을 고스란히 움켜쥐게 되었기 때문이다. 잉카 관료 체제는 신과 같은 존재로 절대 군주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아타후알파가 죽자 송두리째 와해되고 말았다. 해양기술과 정치 조직은 유럽인들이 다른 여러 대륙으로 팽창하거나 다른 민족들이 팽창할 때에도 역시 근본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스페인인들이 페루에 올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요인은 문자의 존재였다. 잉카 제국에는 문자가 없었지만 스페인에는 있었다. 정보는 입으로 전하는 것보다 문자를 사용할 때 훨씬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더 자세히 전파할 수 있다. 콜럼버스의 항해와 코르테스의 멕시코 정복에 대한 정보가 곧 스페인으로 전해지면서 스페인인들이 신세계로 밀려들었다.
편지나 소책자 등은 신세계로 가고자 하는 동기뿐만 아니라 황해에 필요한 상세한 지식도 제공했다. 피사로의 업적을 최초로 출판한 보고서는 그의 동료였던 크리스토발 데 메나의 저서로 아타월파가 처형된 지 겨우 9개월 만인 1534년 4월에 출간되었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유럽 각국의 언어로 신속히 번역되었고 그로 인해 스페인의 이주민들이 페루에 더 많이 흘러들어 그곳에서의 피사로의 지배력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었다. 치명적인 계산 착오의 함정 속으로 뛰어든 원주민 지도자들. 아타월파는 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갔을까?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므로 카하마르카에서 아타월파가 피사로의 훤히 들여다 보이는 함정 속으로 멋모르고 뛰어든 것을 놀랍게 생각한다. 아타월파를 사로잡은 스페인인들조차도 우리 못지않게 자기들의 성공을 놀라워했다. 여기서 궁극적 원인을 찾는다면 문자의 영향이 두드러진다. 직접적 원인은 아타월파가 스페인인이나 그들의 군사력 또는 의도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갖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그가 가진 빈약한 정보는 입으로 전해진 것이었다. 그것도 피사로의 부대가 해안에서 내륙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그들을 방문했던 칙사에게서 들은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있었다. 그 칙사는 스페인인들이 가장 흐트러져 있을 때 그들을 보았을 뿐이었다. 그는 아타월파에게 그들은 결코 전사들이 아니며 인디언 200명만 맡겨준다면 모조리 잡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므로 그 스페인인들이 사실은 무서운 적이며 건드리지 않아도 자기를 공격하리라는 것을 아타월파가 짐작조차 못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신세계에서 글을 쓰는 일은 근대의 멕시코와 당시 잉카 제국으로부터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멕시코 인근 지역에 살던 몇몇 민족의 소수 엘리트 계급에 국한되어 있었다. 스페인인들은 이미 1510년부터 잉카족의 북쪽 변경에서 1000km도 안 떨어진 파나마를 정복하기 시작했지만 1527년 피사로가 페루 해안에 처음 상륙할 때까지 잉카족들은 스페인인들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듯하다. 아타월파는 스페인이 이미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강력하고 인구가 많은 인디언 사회들을 차례차례 정복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타월파는 스스로 사로잡힐 짓을 했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 그 행동에 못지않게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행동이다. 그는 스페인인들이 몸값만 받으면 자기를 풀어주고 가버릴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에서 그 유명한 몸값을 제안했다. 그는 피사로의 부대가 독자적으로 침략을 자행한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정복을 노리고 있는 세력의 선봉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이렇게 치명적인 착오를 저지른 것은 아타월파만이 아니었다. 아타월파가 사로잡힌 후에도 프란시스코 피사로의 동생인 에르난도 피사로는 아타월파의 휘하에 뛰어난 장군이며 당시 대군을 거느리고 있던 찰쿠치마를 기만하여 스페인인들에게 투항하도록 만들 수 있었다. 찰코치마의 계산 착오는 잉카족의 패망에서 하나의 전환점이었으며 거의 아타월파가 사로잡힌 순간만큼이나 중요했다. 아스텍의 황제 몬테수마는 더욱 한심한 착오를 저질렀다. 그는 코르테스를 신의 현신으로 착각하여 코르테스와 그의 소수 병력을 아스텍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으로 맞아들였던 것이다. 그 결과 코르테스는 몬테수마를 사로잡고 테노치티틀란과 아스텍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아타월파, 찰코치마, 몬테수마와 그 밖의 수많은 아메리카 원주민 지도자들이 유럽인들에게 속아서 계산착오를 저지른 것은 신세계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구세계에 가보지 못했고 당연히 스페인인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설령 그렇다더라도 우리로서는 아타월파가 좀 더 주의를 해야 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만약 그의 사회가 인간의 행동을 더 폭넓게 경험했더라면 아마 아타월파도 그랬을 것이다. 피사로 역시 잉카 제국에 대해서는 각각 1527년과 1531년에 만나 잉카인들을 신문하여 얻어낸 정보밖에 알지 못하고 있었다. 비록 피사로 자신은 문맹자였지만 그래도 그는 문화권에 속한 사람이었다. 스페인인들은 책을 통하여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동시대의 수많은 문명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유럽의 수천 년 역사를 알고 있었다. 피사로가 아타월파를 잡으려고 매복한 것은 바로 코르테스가 성공을 거두었던 작전을 모방한 것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문자 덕분에 스페인인들은 인간의 행동과 역사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아타월파는 스페인인들에 대해 전혀 몰랐다. 또한 바다 건너에서 쳐들어온 침략자들을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앞서 다른 시대에 무수히 일어났던 유사한 침략 위협에 대해서도 전혀 듣지도 읽지도 못했다. 그러한 경험의 격차 때문에 피사로는 함정을 파게 되었고 아타월파는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것이다. 유럽인들이 신세계를 식민지로 만든 직접적인 요인들. 이와 같이 피사로가 아타월파를 생포한 사건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유럽을 식민지로 만들지 못하고 유럽인들이 신세계를 식민지로 만들게 된 직접적인 요인들을 보여주고 있다. 피사로가 성공을 거두게 한 직접적 원인에는 총기, 쇠무기, 말 등을 중심으로 한 군사기술, 유라시아 고유의 전염병, 유럽의 항해기술, 유럽 국가들의 중앙집권적 정치조직, 문자 등이 있다. 이 책의 제목인 총, 균, 쇠는 그러한 직접적 요인들을 합축하고 있다. 그 요인들 덕분에 근대 유럽인들이 다른 대륙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확인하겠지만 그러한 요인들은 인류가 총기나 철을 만들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일부 비유럽계 민족들의 팽창한 배경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어째서 그와 같은 직접적 이점들이 신세계보다 유럽에 더 편중되었을까? 어째서 잉카족은 총과 쇠칼을 발명하거나 말 못지않게 무시무시한 짐승을 타고 다니거나 유럽인들에게 저항력이 없는 질병을 지니거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와 발전된 정치 조직을 만들어내거나 수천 년에 걸쳐 기록된 역사로부터 경험을 얻거나 하지 못했을까? 그와 같은 의문들은 이 장에서 살펴보았던 직접적 인과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책의 2부와 3부에서 다루게 될 궁극적 인과관계에 관한 문제이다.